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 4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어저께 저기 화성 제부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어제 저녁 때 늦게 한 8시 정도에 집에 와서 얼른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에 물건을 떨궈트린 다음에 내일 또 당진 가는 물건을 실어 놓고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드릴 것이 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의견으로 다시 대통령직 대행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도 아직 윤석열 탄핵 일정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점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까지 발표를 안 하고 4월달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모종의 압력이나 어떤 계략 같은 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라고 해서 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듯이 상식적인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냥 못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똑같은 못난 사람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분명 자기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건 아마 또 헌법재판소 내에서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그 자들이 이 헌법재판의 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 전국에는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그걸 눈치챌 수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지연이 되고 나라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위태로운 지금 시기인데 진짜 많이 걱정됩니다. 어쩌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마 선고는 못하고 안하고 계속 시간을 끌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리상이나 제도상으로 탄핵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탄핵 심판을 내린다면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들도 차마 그런 선고를 거부?
할 수는 없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참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보수 재판관 그 정형식과 조한창인가요? 그 사람하고 그 여자 김복형인가 하는 그 여자 재판관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겸손 방송국을 보니까 겸손은 힘들다 아침 방송을 봤는데, 이제는 급기야 비상사태 대비하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위원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해 국무위원 6명을 한꺼번에 탄핵시켜서 의결권을 국회로 가져오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2달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뭐 2달 전이면 시기가 이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맥락이 최상목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점점 여론 호도를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론 조작과 그런 새 결집을, 그걸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상태가 너무 위정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한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로 나와서 민주당 의원에서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으면 더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지금 목숨 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최상목도 난리라고 결국엔 이 지경까지 왔어요. 진지하게 최상목도 날리고 계속 그랬으면 직위원 판사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지 않았을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아쉬운 순간입니다. 뭐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내가 잘났다, 나는 미리 얘기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상황이 그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한 발자씩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한 발짝을 늦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빨리 움직여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안 나면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을 또 고려하고, 나라가 최악의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최악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뭔가 혼란스러워진다, 나라가 망한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망하면요, 누가 손해입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예요? 아니면은 뭐 가진 게 적은 게 손해예요? 지금 저쪽 보수 세력은 가진 게 만땅입니다. 아주 만땅. 그렇잖아요.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누가 더 손해겠어요? 그런 각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윤석열 돌아와서 계엄 또다시 일으키고, 우리나라 이제 군국주의 국가 왕정처럼 뭐 이상한 막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 나라가. 그 전에 과감하게 움직여서 이 민주 시민들이 뭉칠 수 있는 모태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론이 아무리 지금 잘 나와도 저쪽 행정부 검찰을 비롯한 행정부
그리고 저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 못 내립니다. 지금 저 카르텔로 기득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건 쪽수 예, 다수의 국민들의 힘인데 그거를 이제 그걸 그 그 시민들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예. 민주당 혼자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또 그게 어찌 보면 또 맞는 얘기고요. 예, 민주당이 다 오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들의 힘을 이용해보라. 거칠게 나가라. 그래야 시민들도 호응할 것이다. 미적미적 대지 마라. 한 발짝 더 빨리 움직여라. 지금 늦어있는 상태니까. 그런 정도 질문을 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 아침 좀 일찍 들어왔는데 너무 요즘 속이 상하고 그래서 술을 한잔 하고 싶어요. 제 딴지몰을 앱 딴지몰을 깔았습니다. 그 김어준 총수께서 보니까 김어준 총수가 여론조사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분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고 있죠. 한번 뭐 조사하는데 억 단위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조금만큼이라도 좀 행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딴지몰에서 물건을 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래서 좀 딴지몰을 좀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첫 번째 산 것이 떡볶이입니다. 떡볶이가 방금 문자가 떴는데 떡볶이가 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와 함께 소주를 한 잔 하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잘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매불쇼 보니까 체육 MC님도 삭발도 하고 곽수산 씨도 삭발하고 막 그냥 그러고 있던데 참 왠지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저는 만약에 지금 이제 최악의 경우로 이제 점점 최악의 경우를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이 돌아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된다면 돌아오는 데까지 만약에 돌아오면 저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반정부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나라가 그 꼴이 되면 만약에 그 지경이 된다면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는 것도 지금 대단히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찍은 사람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정치 초보는 절대 뽑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치를 그래도 좀 했던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인기로 잘못 대통령 뽑았다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망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떡볶이가 지금 왔다는 소식이 왔지만
오늘 좀 책을 읽고 떡볶이 올 때까지 좀 독서를 하려고 했어요. 이번 시간 오디오북. 자,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오늘 챕터 5, 챕터 5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할 거 없고 빨리 술 먹어야 돼요. 네, 챕터 5. 나는 왜 불안을 느끼는가? 나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없다. 베르나르.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 말엔.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첫 느낌은 그다지 좋진 않았어. 일단 눈이 부셨고 좀 추웠던 것 같아. 무엇보다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었지. 누가 나를 꼭 안아주면서 허전한 느낌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 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 따뜻하고 안락한 품 안에 항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어.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모두 가지고 싶었지. 변신 로버트, 장난감 자동차, 퍼즐, 레고 블록, 예쁜 인형들, 멋진 봉제 인형들, 소꿉놀이, 좋은 학용품 등. 하지만 모두 가질 수는 없었고 다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았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인가 편하지 않고 불쾌한 느낌이었어. 어머니도 내가 욕심이 많다고 나를 야단치곤 했어. 내 욕구가 좋지 않은 건가? 나는 욕심이 많은 나쁜 아이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편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그냥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한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지 않은 감정이 불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욕구와 현실 사이에는 원초적으로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엄마 뱃속의 안락함과 전혀 다른 환경, 먹고 싶은 욕구와 배고픈 현실 사이의 간격, 엄마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잘 아는 얼굴만 보고 싶지만 낯선 얼굴도 봐야 하는 것 등 나는 익숙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현실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현실과 이상, 그리고 욕구와 현실 사이의 간격은 욕구 불만과 불안의 뿌리가 된다. 근본적으로 그 간격은 완전히 메울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심리학자 오토 랑크는 잘 모르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 혹은 던져지는 것 자체가 불안한 사건이고 자아는 태어남과 동시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를 출생외상이라고 했다. 그렇죠. 출생외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궁에서 어머니의 이제 그 쥐를 통해서 나올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잖아. 그 압력이 아이에게 강해지는 압력이. 그러고 그 부드러운 양수 속에 있다가 뭐 나름대로는 부드러운 걸로 감싼다고 타올 그 얼마나 까끌까끌 하겠어요. 양수에 비교하면 그 타올로 그냥 닦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막 비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처음에 정신 없겠죠. 뭐 엉덩이도 이렇게 해서 한번 때려보잖아요. 뭐 우나 안 우나. 그래 그 불교에서는 그래서 전생을 기억 못한다. 그때 충격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아주 저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또 엄청 시끄럽고 뭐 공포스럽겠죠. 생명체인데 그래도
불완전한 현실은 욕구를 통해 개선되고 욕구와 현실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불완전함과 불편함은 보완되고 현실은 극복된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를 통해 젖을 먹고 불편함은 울고 엄마 품에 안김으로써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아의 욕구는 집요하고 쉽게 만족하지 않으며 욕심도 많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튀어나오곤 한다. 항상 만족되지는 않는 욕구는 그 자체로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욕구는 충동을 만들며 비밀을 만들고 또한 불안을 만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번 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하지? 나의 욕구를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장하면서 자아는 욕구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욕구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성장하면서 배우게 되는 도덕, 양심, 규칙은 욕구의 반대편에서 욕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욕구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느끼는 자아는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는 부모의 요구와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순응하는 법을 배운다. 기본적으로 불안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본능적 욕구가 의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에 대한 자아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본능과 의식으로 튀어나오는 것. 불안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안은 생각만큼 나쁘고 불편하기만 한 감정은 아니다. 비바람은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시험을 앞둔 학생은 불안함으로 인해 더 열심히 공부하듯이 불안은 우리를 적절히 긴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동의합니다. 예. 불안이 없으면 긴장도 없을 것이고 긴장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하겠죠. 태어나면서 생기는 애착이 불안을 줄인다. 생의 초기에는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으므로 불안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태어나서 첫 1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불안을 잠재우고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일이다. 이것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며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애착 형성이라고 한다. 애착이란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볼비가 정의한 용어인데 말 그대로 사람이나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착 달라붙는 것을 말한다. 출생하면서 생기는 애착은 3에서 4개월이 되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애착이 생기면 친밀함과 더불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만들어진다. 애착과 신뢰는 불안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어떤 이유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신뢰와 믿음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애착은 유아기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애착이 생기면서 뇌도 그만큼 발달하기 때문이다.
애착의 경험을 통해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감정을 배우고 읽는 기본 바탕이 된다. 어린 시절 충분한 애착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애착은 웃어주고 안아주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등의 부드러운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생긴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애착에 실패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고 쉽게 불안을 느끼는 자아를 갖게 된다. 제가 좀 그런데요. 애착에 실패했나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속으로는 많은 외로움을 겪곤 한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애착에 실패했나 본데요. 충분하고 적절한 애착을 갖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관계를 무시하거나 혹은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좀 중요하네요. 안돼, 성경이 안돼. 안돼. 어허. 애착 형성. 만약 지금 어린아이를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애착에 실패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고 쉽게 불안을 느끼는 자아를 갖게 된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속으로는 많은 외로움을 겪곤 한다. 충분하고 적절한 애착을 갖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관계를 무시하면서 혹은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불안들, 여러 가지 불안이 있지만 처음 나타나는 명백한 불안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다. 조용하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낯선 얼굴을 보면 얼굴을 돌리거나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서 심하게 울면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 생겼다는 신호가 된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와 애착이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낯선 사람들을 이방인을 소외시키고 멀리하는 거는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랑
유전자 지배 사회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든가 또 어떤 대상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타당하다, 당연하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은 불편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폐적 경향을 가진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낯선 사람은 불안해할 것 같은데 자폐 그렇지 않다는군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은 대개 7개월에 시작되고 18개월까지 계속된다. 이 무렵 유아는 자신을 아주 작고 상대적으로 힘도 없어서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존재로 느낄지도 모른다.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 너무 강하고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적응을 어려워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아이가 자라면서 걷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자신이 걷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멀리까지 가보려고 떼를 쓰기도 하지만 얼마 후 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소위 분리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정견이가 좀 분리 불안이 있어요. 정견이가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지만 보다 구체적인 분리 불안은 8개월 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후 줄어들다가 혼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24개월 전후가 되면 다시 심해진다. 어머니와 떨어져 멀리 갔다가도 불안을 느껴 즉시 어머니 곁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맞아주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아이는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어머니와 소통이 많아지고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배우게 된다. 24에서 36개월 사이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분리불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등교 거부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 어렸을 때 그냥 잠깐 생각이 나는 건데 학교 안 가겠다고 떼쓰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기 싫고. 하지만 뭐 갔죠. 아이가 30개월에서 36개월이 되면 자신과 어머니가 분리된 존재라는 인식이 분명해진다. 한편으론 걷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잠시 어머니를 떠나 자신만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 걸음마가 자유로워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아이의 자의식이 일시적으로 최고조에 도달하고 더불어 아이의 생각과 고집이 강해진다. 아이의 자아가 힘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와 대립하게 되는데 어머니들도 익숙하지 않은 아이의 고집과 주장에 다소 과하게 벌어주거나 때론 냉정하게 대하곤 한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유기불안이다. 이 시기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아이가 더 성장해 5에서 6세가 되면 아이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 주변 사람들의 성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놀이에서 즐거움을 느끼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욕구가 분명해지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려는 시기이기도 한데 주로 이성 부모에 대한 애정 욕구를 느끼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독점적 애정의 욕구에 지장을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나타내곤 하는데, 자신의 노골적인 적대감 때문에 오히려 부모로부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불안이다. 이 시기에 폭경수술을 하거나 탈장으로 수술받게 되는 아이들은 유난히 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5에서 6세는 폭경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아이가 성장하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으로 해결되면 비로소 부모의 이야기가 아이에게 의미있게 전달되고 제대로 된 가치로서 심을 갖게 된다. 7세 전후가 되면 부모의 훈육과 가르침이 아이의 내면에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프로이트는 이를 초자아라고 했다. 자아 이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양심의 목소리는 욕구를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양심 때문에 심리적 괴로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닐까? 이런 행동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그런 것인데, 이를 초자 불안이라고 한다. 엄격한 초자의 입장에서는 이드와 자아의 욕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없애야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초자가 지나치게 강하면 초자 불안이 심해지는데, 흔히 죄책감과 수치심에 연관되어 강박증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원초적인 불안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함께 진화한다. 애착과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은 낯선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분리불안은 친구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반복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불안은 청소년기에는 흔히 성적이나 외모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며, 입시나 취직과 관련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면의 욕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은 대인관계나 일에서 자신의 욕구가 뚜렷해질 때 갈등을 유발하고 재현되기 쉽다.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을 구분하는 기준.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는 감정의 한 형태이며 비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때로는 불안은 적절하게 각성 수준을 높여주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영혼을 잠식하기도 한다. 실제 불안장애는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진단이기도 하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제가 군대 상병일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한 달인가 있다가, 맞나? 아무튼 휴가를 나왔는데, 그 전날 술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저희 대학 친구들, 김천까지 내려가서 대학 친구들 만나고, 그때 딱 그 자대로 복귀하는 그때, 휴가 복귀를 하는 그때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대단히 불안하고 그게 몇 달이 갔는데 아니 한 2년 간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갔어요. 예. 나중에는 입술까지 저절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이런 식으로 눈썹이 막 이렇게 눈이 막 떨리기도 하고 그 불안이 그때는 진짜 영혼을 잠식하는구나 그런 걸 그때 느꼈습니다. 아주 그거를 제가 이겨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예. 쉽지 않았고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정상적인 불안인가 정상적인 불안인가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안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이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 비정상적인 불안이었던 거죠. 불안으로 인해 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에 지장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불안이다. 또한 가족, 친구, 동료가 내가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는 병적인 불안일 가능성이 높다. 불안이 심해서 심장이 뛰고 땀이 나며 호흡곤란, 소화불량, 복통, 두통, 불면 등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병적인 불안으로 보아야 한다. 흔한 불안 장애로는 공포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증 등이 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정결아 떡볶이가 왔는데 봐야겠다. 떡볶이가 왔디야 정결아.
짜란. 아이야. 아이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기제들. 살아가다 보면 공격적 충동, 적개심, 원한, 성적 충동, 좌절감 등 여러 감정과 충동에서 나오는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충분히 왕성하고 살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갈등과 불안은 삶과 동행하는 실존적 감정이며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생명 활동이다. 적절한 갈등은 깊이 있는 생각을 만들고 스스로를 발전시키지만 갈등이 심해지면 불안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누구나 불편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안을 줄이려고 나름 노력하게 된다. 누구나 불안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방어기제라고 한다. 방어기제는 마음을 지키는 경호실이며 심리적 면역체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방어기제를 활용해 갈등에 대처하는 것을 연구했으며 방어기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확립했다. 사람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에 차이가 있으며 방어기제에 따라 고유한 행동 양식이 정해지므로 방어기제는 그 사람의 기본적 인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방어기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억압은 가장 흔하며 대표적인 방어기제로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 욕망,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눌러놓는 것이다. 비밀스러운 서류나 물건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억압은 의식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한다는 면에서 억제와 차이가 있다. 억제는 불편한 기억이나 생각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가령 시련, 재수없는 일 등을 빨리 털어버리려는 것이 억제다. 반동 형성은 억압이 지나쳐 자신의 욕구나 생각과 반대인 내용을 의식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의 소유자가 박애주의자나 자선사업가가 되는 경우다. 어려서 남동생이 태어난 후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겨 동생을 미워한 누나가 미운 감정을 과도하게 억압한 결과 그를 귀여워하는 누나로 변하는 경우, 납치된 사람이 처음에는 무섭고 증오하던 납치범을 후에는 마음으로 따르거나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현상인 스톡홀름 증후군도 반동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일시는 부모, 형, 언니 등 주변의 중요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한 흉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동일시는 자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제다. 깡패, 범죄자, 잔인한 사람 등 가장 닮지 말았으면 하던 사람을 닮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를 적대적 동일시라고 한다. 또한 이상적인 대상과 공생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권력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자아가 애쓰는 경우를 병적 동일시라고 한다. 이것은 속이 아닌 겉만 일시적으로 담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 대상에서 신비한 힘이 꺼지거나 거기서 거절당하면 병적 동일시는 어이없이 사라진다. 예로 신흥 종교에 대한 광신도들을 볼 수 있다. 정신치료 상황에서는
치료자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졌던 중요한 인물의 심상을 느끼는 일이 흔히 있으며 이를 전이라고 한다. 가령 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를 심리적으로는 아버지로 여기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전이도 일종의 동의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체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좌절감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래의 것과 비슷한 것을 취하여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 합리화는 우리가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지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신은 스스로의 무의식적 동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게 되고 이때 바른 말을 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곤 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좋은 예다. 여우와 심포도 얘기 아시죠?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포도가 높이 달려 있어서 못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러면서 이게 합리화라는 겁니다. 전치는 원래 실제로 있는 어떤 대상을 향했던 감정이 그대로 곧장 대체물에게 향하는 것을 말한다. 전치는 대체와 비슷하지만 대체는 대체물이 되는 대상에 중시점을 두는 것인 반면에 전치는 감정에 중심을 둔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강에서 밥 맞고 종로에서 눈 흘긴다는 말은 전치의 좋은 예다. 투사, 자신이 무의식에서 품고 있던 공격성이나 충동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경우를 투사라고 한다. 이는 어릴 때 자신이 눈 대변을 자신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상사를 미워하는데 상사가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힌다고 하면서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사는 현실 검증력을 떨어뜨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방어기제로 정신병적 상태에서 흔히 나타난다. 취소는 무의식에서 어떤 대상에게 품고 있었던 자신의 욕구로 인해 그 상대가 입었다고 여겨지는 피해를 취소하는 행위다. 성경에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자신은 판결에 관계하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취소 방어로 볼 수 있다. 취소는 강박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어기제다. 상징화, 어떤 상징이나 사상을 대변하는 다른 대상을 내세우는 것을 상징화라고 한다. 가령 아이를 낳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지닌 여성이 꿈에서 달걀이나 새알을 보는 것도 상징화로 볼 수 있다. 퇴행,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을 경험할 때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한다. 가령 4살 난 어린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 하던 말을 갑자기 못하고 가리던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다. 퇴행이 될 때는 과거에 좌절이나 재미를 느꼈던 특정한 시기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무의식 속에 그 시기에 집착하는 경향을 고착이라고 한다. 해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게 하는 근원인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의식적 지배를 벗어나 마치 다른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다. 다중인격장애나 시민성 기억상실증은 해리로 인한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며 목류병이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경우가 좋은 예다. 부정은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화를 내는 법이 없다고 우기는 어머니나 실상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면서도 명랑하게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환자의 경우가 이런 것이다.
경리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생각에서 거기에 붙어있는 감정과 정서를 분리하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감정과 정서는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 경리를 통해 어떤 사실은 의식세계에 있고 그것과 연관된 감정은 무의식 세계에 동떨어져 존재하게 되는데 강박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승화는 본능적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둔갑해 의식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외과 의사가 되는 것으로 잔인한 충동을 승화시킬 수 있으며 똥으로 장난치고 싶은 욕망이 기생충 학자로 승화될 수도 있다. 신체화는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과 근육기관을 제외한 기타 신체 부위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일종의 신체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분열은 자신과 남들의 심상과 자신과 남들에 대한 태도에서 전적으로 좋은 것과 전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두 개의 반대되는 정서를 갖는 것이다. 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통합된 견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병적 방어 기제로서 경계성 인격장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저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관세음보살염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속으로 관세음보살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안을 이겨내시는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떡볶이와 술을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